곧바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연구 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송철아 회장님 모셨습니다. 송철아 회장님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 198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면서 출연연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스태피 혁신정책연구본부 이세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이세준 본부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기획예산처 행정사무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정책팀장, 과학기술부 성과관리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정토론의 진행은 본연구원 이명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경제주무부처 차관님으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 영역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를 동력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ICT를 어떻게 활용하고 채색하고 서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정말 열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적이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가혁신체제의 중요한 그 요소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표로 해서 송철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소위 연총 회장 송철아입니다. 제 연총에 대한 소개는 제 토론자료 마지막 쪽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연연 연구 현장에서 31년간 근무를 해왔고요.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영년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연총의 회장으로서 역할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오전 시간을 비울 경우에는 주말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평연구원의 입장에서 또 연구 현장의 동료들의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나 국회 등 여로에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차관님의 발전 내용을 듣고 몇 가지 연구 현장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현 정부 초기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제시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고요. 저희 토론자로 첫 번째 정리된 것처럼 이제는 좀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차관님 발제 자료에서는 우리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R&D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 토론 자료는 중간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거의 제 토론 자료가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완결성 있는 발제를 해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라 하면은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 토론 자료에서는 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부의 출연연구기관은 산하위원 3대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하나로서 사실상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을 선도한다라고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국가 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를 하면 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5년 만의 문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혁신경제, 녹색경제, 현재 창조경제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무엇일까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개념은 지속될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창조경제의 그 가장 기반에는 국정운영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게 기대하는 그런 과학기술과 ICT의 접목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는 미래 수요 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이
결코 게을리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계획과 창조경제 그 철학 기반한 또 하나의 장기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사실 올 초 BIP 업무보고 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붙여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미래부 보고 내용에는 사실은 생태계 조성이라는 키워드 말고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이 정부에서는 중단기적인 과학기술이 경제 부양 효과만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일시적으로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발제를 들으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작년 4월에 통합행정법인 통칙 법안을 통해서 연구개발 부문에 국립연구소를 전부 연구개발 법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대전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 운영이 아니고서는 일본도 현실을 탈출할 수 없다는 게 대전제고요. 또 그 배경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성,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 연구소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별도의 법인 형태를 통해서 이들 R&D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배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배경을 가진 장기적인 측면의 미래 성장 동력 개발도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연구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에 선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 약간 못 미치는 예산을 저희 과학기술 분야 출연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금으로서는 약 12%, 그 다음에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약 50% 못 미치는 그런 정부 R&D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적 경비로 보면은 52% 정도가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연기관 15,000여 출연기관 저희 종사자들은 공공 부분의 유일한 그런 주체다라고 저희들은 자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제 단일 연구회 체제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25개 기관이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저가 속한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천문능과 관련되는 아주 펀더멘탈을 다루는 실제 경제적인 사회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 또 가장 오른쪽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한가운데는 우주항공이나 원자력처럼 거대 공공기술을 개발하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출연연 현장에서 보면은 매 정부마다 선호하는 잣대만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한데 전 정부에서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체제를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 연구 체제 4대 체제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막스 플랑크, 가장 오른쪽에서 실용으로 다루는 프라운호퍼, 한가운데 라입지시나 헬름홀츠가 있습니다.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프라운호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출연기관의 미션들도 단일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또 영역별로 또 기관별로 국민의 시각에서 기대하는 바를 달리해서 고유 임무를 부여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몇 가지 연구 현장의 인식과 우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중단기적인 연구 성과를 독려하는 그런데 치우치지 않았나라고 그동안 인식을 해왔습니다. 오늘 뭐 사실 차관님 발표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그렇다. 단기적인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출연기관의 중장기적인 미션을 신경 쓰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창조경제의 R&D 패러다임으로서의 그런 원천 지식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이 챌린징, 하이 리턴 기술, 디스럽티브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적인, 모험적인 그런 연구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우리 현실 체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 제가 이와 같은 토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출연기관 종사자들은 발목에 족쇄가 치여져 있다. 그런데 매번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있다. 매번 우리의 뭔가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할 때 그 책임을 출연기관의 몸으로 전체로서 물리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아쉬워하는 게 두 발목이 묶여 있다. 두 발목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2008년도인가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출연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에 정부가 어떤 시책을 적용할 때 저희 출연기관도 예의 없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베타 더 많은 요인들이 부과가 돼서 저희 출연연 연구 현장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다시피 PBS 제도입니다. 출연기관 당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5개, 6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간에. 저만 해도 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현실에서 어떻게 미래성장 동력, 아니면 노벨상에 가까운 그런 연구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참으로 아쉬운데요.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연구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또는 정부의 정책마다 중요한 목표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옳습니다. 시적으로 적합한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연구 현장에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을 기관장으로 모셔도 그분이 3년 동안은 단기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50%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받지만 나머지 50%는 수없이 많은 과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50% 연구비도 대다수는 기관 고유 사업에 해당되는 고유의 미션을 해결하는 데 사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측면의 정부의 방향, 정책 방향이나 또 이런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경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유연성이 극히도 작다. 여기에 가장 대전제는 공문법에 따른 그런 출연인의 관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전봇대만이 그런 제도적 장애가 아니고 저희 연구 현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공문법이 가장 그에 해당되는 족쇄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의견을 전해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에 따라 또 하나는 평가 체제입니다. 다양스럽게 정부는 정석적 평가로도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이 건물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상위평가 분과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에너지 생명분과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질적 성과 평가 지표를 대했습니다. 연구 현장에는 그것들이 다 전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종래 정량적 평가, 논문 개수, 특허 개수에 비하면 훨씬 더 진전된 평가 지표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전히 일관된 지표가 있고 줄 세우기 평가는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독일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다면 평가, 동료에 의한 피어 리뷰 제도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의 종료 시점, 엄중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 종료 시점에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줄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몰입 환경입니다. 저는 사실은 초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연구원 종사자 입장에서. 저희 자료 5쪽에 보시면은 저희 연총에서는 자발적인 의지로 출연연 기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과학,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출연기관이 과연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뭘지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6개월 전다 18대 연구 과제 또 최종적으로 12개의 RFP까지 도출해서 이 자리를 여러 그룹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연구에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연은 현재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혁신에 당연히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혁신의 주체, 일원으로서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총도 그렇고 다른 많은 연구 현장에서는 저희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혁신,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뭐고 변화해야 된다는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족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루 빨리 풀어주셔서
아무리 매를 맞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종아리를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출연연의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스스로의 노력과 또 정부의 요청 사항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세준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고 그 후에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 주시고 플로어 토론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태프 이세준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성장 동력은 뭐 차세대 성장 동력,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그다음 미래 성장 동력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이제 먹이 살 먹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돼서 좀 지금 아까 이제 그 차관님께 설명 주시면서 그 세계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조금 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성장 능력 그 앞으로 육성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향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주요 연구기관의 그 모니터된 내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신제조업 부흥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해 그 2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4차 산업혁명 이 관련돼서 이것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거의 핵심은 신제조업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원천 기술을 누가 빨리 확보하느냐 선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건 밑단의 얘기지만 결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부가가치 영역 이 선점을 누가 빨리 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 간에 또는 기업별로 그 각각의 그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 이 고부가가치화 되는 그런 부분들의 그 남아있는 부분들은 결국 R&D 선단 부분하고 마케팅 끝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R&D 부분에서는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관련돼서 차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성장 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 정부에서 19개 미래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출발점은 미래부에서 13개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고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13개 산업 엔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두 개 살펴보면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차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서 아마 작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것을 같이 머지해서 19개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 동력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외국에 그 설명된 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2011년도에 키에트에서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통해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핵심 원천 기술 신제품, 신서비스를 칭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9개의 미래성장 동력을 보면 미래 신산업 분야로 5개, 그 다음에 주력산업으로 4개, 공공복지와 에너지 산업으로 5개, 그 다음 기반산업으로 5개, 그래서 사실은 전략산업 14개와 기반산업 5개에 대한 전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처 간 또는 그 플레이들 간의 어떤 그 합치되지 않은 그런 어떤 목표의식 이 부분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시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이 성장 동력 창출 및 육성 관련해서 세 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창조경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창조경제와 부합하는 성장 동력 창출 전략 기조가 있습니다. 이 전략 기조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참여정부 때 차세대 성장 동력 10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은 신성장 동력 그래서 13개를 선정해서 17개 선정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성장동력 산업과 지금 현재 19개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비교를 해보면 한 60% 정도가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 이거를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결국은 이 성장동 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런 계획은 많이 수립을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다음 점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에 각 부처별로 또는 각 그 연구소별로 필요한 어떤 연구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나서 그거에 잇따라서 사실은 연계돼 가지고 사업화로 해서 성장 동력으로 가는 것까지의 그 모니터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지금 현재 진행된 설정된 4개 전략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기 가시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주체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전략별 또 과제가 있는데 이런 전략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소위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에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철아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19개 외에도 사실은 될 만한 씨앗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씨앗 발굴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 기반 성장 모델도 지속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차관님께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창조경제 생태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과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태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살펴보면은 합리적인 제도와 환경 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생태계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결국 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과 그다음 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문화, 합리적인 문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문화 조성에도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우리나라의 소위 벤처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할 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창업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는 소위 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도대체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외국에 창업하는 창업자들과 국내에 창업하는 창업자들과 물론 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창업자들의 목적이 최종 궁극적인 골이 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먹튀 문화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가 창업 이후에 창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이후에 그것을 가장 좋은 값을 가지고 사실은 엑싯, 팔아넘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사실 벤처 창업 이후에 행태를 보면은 소위 M&A 시장, 엑싯 시장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작년에 투자 대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제도는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쪽 M&A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정거래법상에 소위 대기업의 어떤 행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벤처, 엔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한해서 그래도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글로벌 영업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은 사실 대기업들입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지금 공정거래법상에 의한 기업 확장의 어떤 영역 확장에 대한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작년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많이 창업되고 있는 또 많이 붐이 조성된 이 창업
그 열기가 결국은 그 성장 동력 엔진으로 점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물꼬들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는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들이 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업에 대한 그 연구개발 투자 이걸 소위 그 동기를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해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그 성장 동력 그 사업 중에서 한 10개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가능하면 빨리 열려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성장력 엔진에 불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관님께 오신 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생태계 7대 강국, 저희는 7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세계 최고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스케일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주도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관님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정책을 연구하기에는 저도 이 지금 그 문화창조 융합벨트에 관한 자세한 얘기 또 이런 그 흐름이 창조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차관님께서 이런 저희 과학기술인 또 요 관련 저희 R&D 업계에 좀 자주 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 시책을 지금 계속 강화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 OECD에서 우리나라의 그 혁신 그 상황에 대해서 점검한 보고서 컨설 리포트를 보면은 그 중소기업 그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면 조금 더 그거를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끔 단순화하고 좀 더 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정책을 더 강화하고 더 맞춤형 시책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왕에 있는 정책을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머지를 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아까 창조경제 타운 말씀 주셨는데 창업자들이나 또 그다음 저희 소비자 또 국민들이 찾아가고 싶을 때 들어가더라도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불이 났을 때 119 전화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전화번호가 사실은 민원 전화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 안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맞는 민원을 분류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직도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세히 좀 풀어주신 노력이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관련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슈, 또 문화적인 이슈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대기업의 역할, 또 중소기업의 정책에 관한 말씀들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차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아까 송 회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우려 표명 겸 제안으로 주셨는데요. 거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단기 성과에 너무 치중한다. 원천 지식 창출에 좀 애로가 있는 측면, 공헌법이나 PB에서 같은 족쇄, 평가상의 문제, 그리고 연구 몰입 환경 조성 해서 한 5가지 정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같은 인식입니다. 이게 뭐 새롭게 이렇게 오늘 회장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다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재촉하지 않게 제가 배를 좀 들르르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연구 몰입 환경도 얼만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저희가 올해 좀 많이 변경을 할까 합니다. 이게 큰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SCI 논문 그 횟수는 이제 앞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퀄리티 보장도 안 되면서 괜히 그 개수만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평가상에 그거는 배제시키려고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데 좀 개선을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움이 공헌법하고 PBS에 대한 족쇄를 푸는 건데요. 저희도 가능한 한 미래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기재부가 이거는 미래부뿐만이 아니고 공원법이라는 게 이제 공공기관 전부 준공공기관 포함해서 기타 공공기관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출연기관이나 어디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되려면은 기타 공공기관의 데피니션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데피니션에 보면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과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문제 인식을 갖고 앞으로 좀 미래부 입장에서는 가난한 과기부 그 과기계의 어떤 의사가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서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세준 본부장님께서 주셨던 두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제가 딱 들어오는 게 그 19대 성장 동력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MB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 지금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작년 4월 달에 19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은 선정만 해놓고 제대로 육성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우리 정부도 19대 성장 동력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사실 이거를 보고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때는 뭐 지식이 지금보다 더 짧았죠. 그러나 19대 미래 성장 동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대통령님께 말씀 자료로 한번 어디 회의에서 말씀하던 말씀 자료를 썼는데 쓰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집행이 잘 안 됐더라고요. 이게 팔로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미래부로 차관으로 온 이후에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첫째는 19대 성장 영역을 뒤에 책상 밑에 굉장히 크게 카피를 해놨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챙겨라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19대를 성장 동력을 했는데 19대에 다 역량이 갈 만큼 재원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던 우선적으로 당장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를 가려라 해서 지금 우선순위 가린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래서 이 19대 성장 동력은 그냥 말로만 되지 않고 실제로 그 산업이 좀 육성되도록 미래부가 중심이 되고 또 산업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미래성장 특위에서 좀 아주 철저하게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 M&A 말씀도 주시고 엑시 스트레이지도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막 하라고 하는데 창업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 스케일업 해가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창업하고 자기는 어디 M&A 되는 것으로 어디 좀 엑시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유형별로 창업을 해서 계속 나가려는 사람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사람에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도록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금 잘 성공해 가지고 엑시트 할 수 있는 출구도 잘 만들어 주는 게 창업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오자마자 해 보니까 지금 이세준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굉장히 걸립니다. 대기업이 이게 M&A 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는데 그걸 하려면은 또 그 대기업 규제에 걸리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손자 회사가 그런 M&A 그런 기업을 M&A 할 때는 지금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것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일부는 지난달에 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이세준 본부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 창업과 관련돼서 M&A가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 지금 M&A 활성화 대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스타트업 7대 개혁을 최고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쫙 계속 해보니까 공표는 안 된 거지만 저희가 한 12위 정도 되는데 올해 한 7위 정도 간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저희야 뭐 1위 된다고 목표를 세고 싶은데 아마 1위라고 하면은 또 쓸데없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또 현실성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7위를 했고요. 올해 7위로 하고 내년 후년에 1위를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중소기업 지원 시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신 거는 저희가 참조해서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신뢰를 주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미래부에 대한 기대라든지 노력에 대한 필요한 이슈들을 좀 제기해 주실 말씀 나눠주시죠. 네, 그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본인 소속 기관이나 좀 일하시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질문을 주시는지 저희가 이해하고 답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차관님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동안이지만 30분 조금 지났지만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현 정부의 그 창조 경제를 리드하는 그 부처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게 늘 궁금이 되거든요. 항상 좋은 안만 신문에 늘 내놓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하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 두 달도 여기 오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하느냐 놀랬는데 보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현 정부 때부터 이역에 깊이 관여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한 그것이 꼭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천이 되려면 각 관련 부처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창조과학부가 맨 늦게 생긴 부처다 보니까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산자부든 농축산부든 뭐 교통부든 어디하고든지 협력을 하고 그리고 경제단체, 정경련,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전부 협력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창조적인 융합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리더십 여기서 말한 창조적인 융합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제조 분야, 산업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또 기업, 중견 중소기업 전부가 다 창조적인 융합. 그래서 저희가 하도 정부가 하는 것이 융합이 안 돼서 융합이라고 떠들면서도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창조 융합 포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 창조 융합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의 전 어려운 과제를 뚫고 나가려면 세계 전체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창조 융합의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그 미래 성장, 신성장 동력 개발하는 거, 이거는 그동안에 아까 그 토론 패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 몇 개 산업에 의존해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느냐, 그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려면 정부나 산업계가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서는 신성장 동력 개발 안 되죠. 왜냐?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더라도 그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벤처 분야는요. 미국 실리콘밸리나 어디든지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은 7% 정도입니다. 그럼 이 7% 정도 성공한 것이 산업을 다 바꿔버려요. 지금 세계 전체의 그 산업 분야에서 리딩하는 큰 산업들 보면 이렇게 벤처로 창업을 해서 거기에 전문 경영자들이 멘토링을 다 해주고 참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투자하는 아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이런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가고 대기업들이 거기 투자하고 또 M&A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벤처로 한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죠 이거 뭐 법에 의해서 말이지 공정거래법 이런 거에서 못하게 되고 그럼 대기업들이 벤처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상 최대 벤처 창업법 만들겠다 하는 거 세계 인류에 꼭 실천되도록 금년에는 안 되도록 내년에는 윤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벤처 쪽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신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도덕성을 가져야 되겠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반성장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얘기한 거죠. 기존 산업의 그 혁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현 정부에 있어서 제일 불만을 가진 건데 기존 산업의 혁신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인데요. 현재 제일 우리나라가 위기에 도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중견 중소기업을 우리나라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독일의 히든 챔피언까지처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대통령한테 제가 그거를 하시려면 대통령이 아무리 공약한 거지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깜짝 놀래요. 그거를 히든 챔피언으로 만들려면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대를 물리면서 기술이 누적이 돼서 세계 최고의 부품 소재 산업, 그거를 쓰지 않으면 벤서든지 시멘스든 세계적인 제품 못 만든다. 우리나라의 벤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은 전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인데 R&D 능력이 최저고 없으니까 이대로는 곧 망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서 그러면 대덕과학단지 출력연구기관을 벤처 이런 중견 중소기업의 R&D 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초과학 연구대로 하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했더니 기존 산업에 그래서 대통령이 네. 대덕단지에 몇 번씩 내려가서 그거를 공약을 한 거를 선언하라고 대덕단지가 이제 창업센터의 역할을 하고 아니요 창조경제 현 정부 창조경제 역할도 하고 중견 중소기업의 R&D 센터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도와주지를 않고 또 그래서 또 정부 부총리한테도 따져보니까 연구원들이 쉬운 연구해서 그냥 연구 보고서만 내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하고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홍남기 차관님께서 청와대에 있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다 먹혀버려요. 부품 소재 산업이 먹히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있고 중견기업이 없는 허리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기존 산업의 한번 핵심 중국에게 문제. 먹히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대덕과학단지가 중견 중소기업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R&D 센터 역할을 해서 히든 챔피언을 꼭 만드시도록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청와대하고 여기 부처에서 잠깐만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협력하는지 보고를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감사합니다. 소속 기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는지 좀 저희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미래학자로서 법인 전문의로 활동합니다. 아마 여러분 법인 전문의 하면 처음 듣는 직업일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창조경제란 세상에 없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창조경제 원리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책을 써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인재 의원을 통해서 드렸어요. 박근혜 의원이 창조경제라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 듣더니 요즘에 이게 오늘 그 차관님, 사관님이 창조경제 말씀 듣고 굉장히 신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예, 창조 세세 없는 거 기름 없이요, 가스 없이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가스 없이 가는 선박, 요거는 핸드백 많은 거 수동으로 10분만 돌리면 집안의 모든 필요한 열이 다 나옵니다. 이게 창조 기술이고요. 나노 기술. 이제 IoT 시대가 되면서 모든 곳에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거기 소프트웨어가 문제야. 이제 수많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적어도 제 상국에는 미니멈 300만 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IT 엔지니어만이 만드는 걸 알겠어요. 지식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게 되냐, 누가 해봤냐, 그래서. 한국에서 뭐 새로운 걸 얘기하면 그거 어디에 누가 해봤어요, 그래요. 그게 할 수 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발표할 겁니다.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국가 공무원들 말씀입니다. 생활이 안정돼 그런지요. 뭐 새로운 걸 얘기하면 혁신적인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처야 교육학입니다. 지금의 시간 강의 것은 지식 교육을 혁명이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 나들어. 그래서 교육부 없애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 주는 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진성 교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면 지금 R&D 대비해서 저희 우리나라가 한 전 세계 5위 정도, GDP 기준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우리 R&D 강국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이제 사업화되는 것은 지금 한 40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기술은 잘 나오는데 기술을 넣어가지고 다시 돈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매우 답답하긴 한데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제 확대하고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화 문제. 네, 그다음에 저 앞에 분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길게는 분이 계신데 차관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 패널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겸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김윤호입니다. 청와대 정책 입안 기관에 계셨고 현재는 정책 집행기관에 계신 우리 장관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정책 집행 후에 입안과 집행 후에 평가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패널 두 분 말씀이 한 분은 정책 연구도 하지만은 어떤 평가 피드백 분야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 최종 지점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 주시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 집행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분 정도만 네, 저는 컨텐츠 코리아 전충원 회장입니다. 차관님 발표 슬라이드 가운데 유니콘 기업 관련된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걸 생략하신 것 같아서 그 관련된 보충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하자는 것은 그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유니콘 기업이 다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니콘 기업의 조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 성장 동력에서 정말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차관님께서 아마 시간 관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냥 이것도 좀 약간 넘어가신 것 듯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재 전략입니다. 지금 그 인재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저는 창조경제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강조하신 창조경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인재는 정말 중요한데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인재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향후 대만처럼 또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모든 그런 지식의 축적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두 분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에 두 분만 하시고. 헬로 UCC 조은영입니다.
조그마한 그 IT 벤처 기업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그 프로그램을 쓰려다 보니까는 어떤 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마땅한 프로그래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에 앞으로 ICT 강국이 된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의 엔지니어는 절실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일자리 없다고 젊은 층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실제 실력이 있는 층은 졸업도 하기 전에 스카웃이 됩니다. 또 각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런 부분은 뭐 요즘 보니까는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대요. 대학 교육 평준화해야 한다는 식.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사회적 분위기가 영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3D 쪽을 추진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엔지니어하고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대요. IT하고 떠드는데 IT는 이미 초고속망통에서 구축이 됐다. 그러면 그 위에서 무엇을 돌릴지 OT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기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창조혁신센터하고 뭐고 쭉 나가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뭔가 모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젊은 층한테 제일 그 어필할 수 있는 거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자리 찾아서 가는 것보다 뭘 해보겠다는 거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게 방송 분야인데 요즘 방송에 보면은 전부 그냥 시간 때우기 방송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젊은 층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래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편성해서 끌고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하고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일생명공학의 이성기 박사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생명공학하고 환경 분야, 그다음 바이오 분야, 제약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전 분야의 평가, 앞에도 말씀 많이 계셨지만 평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평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현재 사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좀 방안을 좀 내주시면 부탁드리고 좋겠고요. 그것이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기술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템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증시에 상장하는 그 제도도 완전히 특수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금 순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 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바이오를 전공했지만은 바이오하고 환경으로 세계 트렌드가 현재 전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대기업이 어려운 것도 이 바이오, 환경 이런 첨단 새로운 원천 기술과 융합되면 우리나라 기관 대기업은 새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제 40년 연구 경험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나 또는 앞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열정적인 그 질문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많은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분들은 일단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답변보다는 좀 잘 새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그 경기대 이진성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그 R&D 강국은 맞지만 사업화가 41원 늦다는 건 대해서는 뭐 저희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R&D 관련해서 R&D를 너무 실용화 기술 쪽에다가 R&D를 하면 안 된다. 기초 원천 연구가 정부가 하는 거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주신 것처럼 원천 기초 연구도 중요시 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술 사업화가 돼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하는데도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다 같이 어떻게 조율을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저희 정부 당국자가 가져야 될 그런 두 가지 역점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화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런 쪽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연구 실용화 재단도 둔 이유도 그런 거고요. 또 기술 지주회사를 만든 것도 그렇고 정부도 가능한 한 원천 기술이라든가 기초연구에서 나온 그런 기술들이 기업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사업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봤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1, 2, 3, 4층이 원천 기초연구를 하는 곳이면은 6, 7, 8, 9층이 이 실용화하는 쪽인데 맨날 정부는 4층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8, 9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분은 이제 실용화 쪽에 더 강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니까 어디 연구재단 제가 이사할 때 보니까 원천기술연구 돈이 1조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지금 주신 말씀들 다 두 가지를 잘 저희가 좀 좋아하도록 더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윤호 님께서 주셨던 피드백 관계라든가 현장에 경청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건 뭐 두 번 다시 강조 안 해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대통령께서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획하고 하는 것이 10%면은 현장에 가서 체크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90%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현장을 경청하는 문제에는 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텐츠 코리아에서 오신 분이 유니콘 기업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유니콘 기업에 대한 데피니션은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보면은 연구소 기업 1호인 콜마 B&H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창업을 저희가 막 독려하고 유도하는데 그냥 이것이 개인의 어떤 조그마한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이 올해 한 3개, 4개 정도 나오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작년에 했던 5조 원의 그 대박 케이스라든가 또는 이 콜마 B&H가 상장하면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런 기업들이 올해 한 3, 4개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이 보육하는 기업들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가능한 한 정책을 좀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 양성 분야는요. 저희 뭐 아까 창조경제의 원천이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창의 인재하고 과학기술 ICT 두 개예요.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아이디어 하나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 인재 양성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학교 교육이 바뀌는데 혹시 자유학기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지금 중학교에서 우리 지금 물론 대학교에서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지금 뭐 우리가 작년도에 공대 혁신 방안을 갖다가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제2차 공대 혁신 방안을 국가심에서 논의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공대가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유능한 맞춤형 인재가 나오도록 대학 교육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공대 혁신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 발표하려고 그러고요. 국가심 밑에 공대 혁신 특위가 또 구성이 돼 있을 정도로 정부도 창의 인재 육성에는 엄청나게 강조를 두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이전에 대학생 단계가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창의 인재 양성에 몰입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또 있는데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초등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게 이 자유학기제입니다. 학교도 몇 번 가셨고 뭐냐면 중학교가 6학기인데 한 학기는 수업을 하지 말고 한 학기 동안에 직업 탐방도 하고 자기의 꿈을 탐방도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어디 현장도 가보고 기업도 가보고 디스커션도 해보고 그냥 강의식 주식 교육이 아니고 애들끼리 디스커션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 한 학기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게 자유학기제인데요. 작년에는 한 1000개 학교 하다가 작년도에 한 2000개 학교 올해는 3300개 전 중학교가 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 기관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중학교 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출연기관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가서 듣고자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의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저희 미래부는 뭐 초등학교까지 그는 저 미래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대학에서 맞춤형 인재가 사회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의력이 투철하고 열정이 있는 창의 인재를 갖다 육성하는 것.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학 단계부터 아까 저희가 고용준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쪽에 계신 조 선생님이시 말씀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계를 말씀 주셨죠? 우리 부처에 소프트웨어 진흥국이 있습니다. 미래부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국장 이하 과장 5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를 만드는 것도 그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아마 2018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교과목에 소프트웨어 과목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부가 방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성기 박사님이 평가 말씀을 주시고 바이오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 시스템은 뭐 저희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평가가 완벽한 평가가 없어서 정부도 가능한 한 평가가 완벽한 평가가 되도록 저희도 정부를 계속 평가를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좀 적어가고요. 바이오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한 30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이오가 워낙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관계부처가 굉장히 좀 다기화되어 있고 또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또 미래부는 미래부대로 R&D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그저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국가심 밑에 바이오 특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꾸만 특위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특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이오에 관한 전략, 바이오에 대한 R&D 투자, 바이오의 결과의 사업화 이런 것 쪽에서 정부 부처 간에 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미래부 주관으로 바이오 특위를 만들고 앞으로 3월 22일인가에 저희가 1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주신 의견대로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이 바이오하고 잘 접목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부가 선도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수용해 주시고 또 신뢰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 청중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얻게 된 소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신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청중 여러분께도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지정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399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마련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